이번 주에도 좀 주요한 뉴스가 있었어요. 바로 템파베이 버커니어스의 태클인 트리스탄 월프스의 이탈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무릎 수술을 받으면서 정규 시즌 초반 경기를 소화하지 못할 것이라는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월프스는 시즌 개막 시 신체 검사 미통과자 명단, 즉 PUP 리스트라고 하죠. 여기에 포함된 상태에서 시즌을 시작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상황이고요. 만약에 시즌을 PUP 리스트에서 시작하게 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최소 4경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월프스는 2024 시즌 동안 오른쪽 무릎에 이슈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딱 한 경기를 결정한 상태로 모든 시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프 시즌 워크아웃에서는 무릎 보호대를 착용한 채 제한적으로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좀 불가피하게 이번에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월프스는 NFL에서 최고 연봉을 받는 오펜시브 태클이죠. 이런 선수를 시즌 초반에 잃는 것은 버커니어스 오펜스에 매우 큰 타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지난 2시즌 동안 쿼터백 베이커 메이필드의 블라인드 사이드를 확실하게 책임져온 아주 든든한 존재로 활약했기 때문에 이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4시즌 트리스탄 월프스는 600스냅 이상 소화한 NFL의 모든 태클 중에 가장 적은 0개의 색, 그리고 단 13번의 커터백 프레셔만 허용했을 정도로 정말 최고의 활약을 보였던 태클이었습니다. 현재 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오펜시브 태클이 누구냐라고 하면은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트리스탄 월프스를 뽑지 않을까 싶고요. 2024 시즌 맹활약 하면서 2021 시즌에 이어서 거의 3년 만에 다시 한번 올프로 퍼스트 팀에 들었고요. 그만큼 버커니어스의 오펜스에서 베이커 메이필드 다음으로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선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뜩이나 버커니어스가 작년에 돌풍을 이끌었던 오펜시브 코디네이터 리암 코엔이 팀을 떠나면서 오펜스에 대한 불안함이 지금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월프스까지 없기 때문에 조금 많이 불안한 상황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프스가 없는 전반기 4주를 지금 잘 버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진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버커니어스 같은 경우에는 49ers 출신 찰리 핵과 계약을 한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시즌 초반에 이 월프스를 대체할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월프스에 비하면 명백한 전력 하락이면 분명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템파베이는 시즌을 일단 패스러 시즌에 업그레이드가 된 애틀랜타 펠컨스 원정으로 시작을 하게 되고요. 이어서 윌 앤더슨 그리고 드닐 헌터가 있는 휴스턴 텍산즈 원정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3주차에는 퀴넌 윌리엄스를 위시한 강력한 디펜시브 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뉴욕 제츠를 상대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디펜딩 챔피언인 필라델피아 이글스를 홈에서 상대할 예정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 4개 팀 진짜 매우 그런 거친 일정이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과연 월프스의 공백을 얼마큼 잘 극복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일단 이번 주 뉴스 브리핑은 다음과 같고요. 본격적으로 NFC 노스 디비전 그린베이 패커스부터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커스의 24시즌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패커스는 11승 6패. 11승 6패인데 디비전 3위. 하지만 플레이오프 진출은 했어요. 어쨌든 11승이라는 10승 이상 고지를 달성을 하고 플레이오프 진출이라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분명히 나쁘지 않은 성적이죠. 그리고 2년 연속, 그리고 지난 6시즌 중에 5번 포스트 시즌 진출이라는 쾌거를 달성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북부 디비전에서 무려 3팀이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만큼 이 NFC 북부가 거칠고 어려웠다는 뜻으로 저희는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위닝 시즌 그리고 플레이오프 진출이라는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팬들에게 완전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만족스러운 시즌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패커스는 24시즌 37번의 플레이오프 진출을 했는데 이것은 NFL 역사상 가장 많은 플레이오프 진출이고요. NFL 역사상 4번째로 디비전 3위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기록도 세웠습니다. 이 기록은 84년도 레이더스, 85년도 패트리어츠, 20년도 브라운스가 달성한 기록과 같은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패커스의 이번 시즌의 성과는 단순히 성적만으로 결론 지을 수 없는 것이 이 팀의 미래가 보였다는 점, 이 부분이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매우 긍정적이죠. 패커스는 지난 45시즌 동안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팀 중에 평균 나이가 2번째로 어린 팀이었습니다. 25.72세. 그 정도로 매우 어렸고요. 1위가 본인들 기록이에요. 23시즌 25.58세의 패커스였는데 이번 시즌도 그러니까 24시즌도 굉장히 젊고 아주 창창한 선수들이 뎁스를 구성한 상태에서 치렀다는 거죠. 이렇게 젊은 재능들이 벌써 성과를 내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좀 결과가 아쉬웠죠. 와일드카드 라운드에서 필라델피아 이글스를 넘지 못하고 좀 경기 초반부터 좀 안타까운 그런 사고가 좀 있었는데 본인들이 모멘텀을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못 잡으면서 결국 패배를 했죠. 그러면서 시즌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2023 시즌에 비해서 무려
2승이나 더 하면서 지금 11승 6패를 기록했다는 점은 뭐 긍정적이지만 결국에는 23시즌에는 카우보이스를 꺾고 플레이오프 승리를 또 거뒀거든요. 하지만 지난 시즌에는 결국 플레이오프 승리가 없었던 걸 생각하면 결과적으로는 시즌 전체를 놓고 보면 좀 아쉽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하나 더 아쉬운 건 이 디비전 상대를 했을 때 디비전 상대 성적이 이번 시즌에 1승 5패에 그쳤다는 점. 시카고 베어스를 한 번 이긴 걸 제외하면 나머지 5번은 다 패배했습니다. 직전 시즌까지 라플로어가 지난 5년간 디비전을 상대로 22승 8패를 기록 중이었거든요. 매우 높은 승률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단 한 시즌도 4패를 이상을 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 시즌 처음으로 1승 5패를 기록하면서 디비전 상대 루딩 시즌을 겪게 됐습니다. 게다가 11승 6패 중에 라이온스에게 2패, 바이킹스에게 2패, 그리고 베어스에게 1패, 이글스에게 2패 이렇게 기록하면서 NFC에서 사실 가장 강력했던 팀 3개의 팀에게 좀 2번씩 다 지면서 확실하게 좀 체급 차이를 느끼고 이거를 한 번 지고 2번째 좀 극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 이런 것도 이번 시즌을 돌아보면 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부분을 좀 부정적으로 에드윈처럼 평가를 해주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래도 이게 마냥 부정적이지만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게 결국에는 슈퍼볼 우승팀이랑 디비전 라이벌들 팀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팀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경기는 전부 다 이겼다는 뜻이기 때문에 약간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122점의 득실 마진, 요거는 NFC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치였고요. 그만큼 훌륭한 공수 밸런스 조합을 갖춘 팀이었다라는 것을 시사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단점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아쉬웠던 오펜스. 오펜스가 좋았어요.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오펜스의 개선 그리고 아쉬움이 좀 혼재된 모습을 보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핵심은 역시나 러닝백, 워커스 러닝백인 조시 제이콥스의 합류가 정말 결정적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패커스는 24시즌 거의 2,500야드에 달하는 러싱 야드를 기록하긴 했는데 이 오펜시브 라인의 러싱 블락 자체가 뛰어났던 것은 아니에요. 러싱 블락 윈 레이트도 리그에서 23위 수준, 평균도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은 시도당 러싱 야드를 4.7야드나 얻었습니다. 이러한 결과의 근간에는 뭐 전술적 변화도 있었는데 이것과 함께 개별적인 선수들의 환상적인 활약들이 있었습니다. 본래 패커스 같은 경우에는 아웃사이드 존 러싱을 기반으로 한 팀이죠. 그리고 이것은 현재도 유효합니다. 오펜시브 라인이 더블팀으로 시작해서 2선까지 올라가면서 수평적으로 디펜스를 벌리고 러닝백에게 컷백 기회를 만들어주는 그런 스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24시즌 제이콥스가 합류를 하면서 패커스는 약간 스킴을 변화를 시켜요. 파워, 카운터 이런 갭 스킴을 굉장히 확대하기 시작한 건데 23시즌 패커스는 존 스킴의 활용이 60.5%였거든요. 23시즌 굉장히 높았죠. 과반이 훌쩍 넘는 수치였으니까. 근데 24시즌에 패커스는 존 스킴 활용을 5% 이상 줄여요. 그래서 55.4%로 줄입니다. 이렇게 내려갔고 제이콥스 같은 경우에는 52.7%만 존 스킴에 투입이 돼요. 나머지는 전부 갭 스킴으로 뛰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에 또 굉장히 재밌는 특징 중에 하나가 포니 패키지라고 하죠. 필드에 2명의 러닝백을 동시에 기용하는 것인데 이 활용도를 굉장히 높였어요. 여기에 제이든 리드, 마샬 로이드 같은 다양한 조합을 통해서 러싱과 패싱 모두의 다변화를 그런 꾀한 시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존 러시와 갭 러시 모두 성공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리그에서 모두 성공률이 8위권에 들 정도로 효율성이 좋았어요. 이 대체로 패커스는 이 수평적으로 디펜스를 벌리고 빠른 모션을 통해서 많은 충돌을 유발하는 것이 특징인데 재밌게도 뭐 전통적인 패싱 퀵게임을 많이 사용하진 않았어요. 이 사실상 퀵게임을 RPO 그리고 플러스 스크린으로 대처를 한 것인데 둘 다 사용률이 리그에서 탑2에 해당됐습니다. 굉장히 높았어요. 이것은 전통적인 쇼패스 중심의 공격과는 차별화된 그런 전술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약간 제가 생각할 때는 주전 쿼터백인 조던 러브가 필드에서 좀 빅플레이를 많이 노리려고 하는 그런 성향으로부터 좀 연결이 됐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구조적으로 헤드코치인 맷 라플로어는 러브가 딥패스를 시도하고자 하는 욕구를 적절하게 만족시키기 위해서 샷 플레이를 섞었거든요. 그래서 러브의 플레이 경향 요것과 함께 조시 제이콥스의 엄청난 활약 이것이 더해지면서 굉장히 폭발력 있는 오펜스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12야드 이상의 익스플로시브 플레이가 리그 전체에서 4위였고요. 20야드 이상 플레이 그리고 10야드 이상의 러싱 20야드 이상의 패싱 컴플리션 모두 리그 상위 5위에 해당될 정도로 리그에서 가장 폭발적인 오펜스를 보여줬던 팀 중 하나였습니다. 이런 결과에 혁혁한 공을 세운 것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러닝백인 조시 제이콥스였죠.
뭐 러너로서는 브로큰 태클 리그 2위, 그리고 패싱 상황에서 러닝백 중에 리시빙 타깃으로서 브로큰 태클 1위. 그러니까 태클을 해서 이 선수를 쉽게 막을 수가 없었어요. 제이콥스를 계속해서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패커스는 대부분의 팀들처럼 11 퍼스널을 활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러닝백 한 명, 타이트엔드 한 명, 나머지는 리시버로 채운다는 뜻인데 다른 팀들보다 해당 포메이션에서 리시버가 3명이면 당연히 패스를 많이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스와 런의 비율이 굉장히 균형적이었습니다. 11 퍼스널, 즉 11 퍼스널에서 러시 비율이 41%인데 이게 리그 1위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라플러와 스테나비치는 코어, 즉 조던 러브와 조이식 제이콥스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전술적 유연성을 도입을 했고요. 이것이 결과적으로 굉장히 잘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 오펜시브 라인과 후술하겠지만 이 리시버진의 아쉬움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이콥스의 활약이 워낙 두드러졌기 때문에 패커스는 NFC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팀 중 하나로 오펜스를 이끌어 나갔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이님이 이제 오펜스 얘기를 해줬으니까 디펜스도 간단하게 얘기해보면 디펜스도 결국 오펜스처럼 개선됐던 부분도 있고 아쉬움이 있던 부분도 있고 약간 혼재했던, 하지만 긍정적인 부분이 더 컸던 뭐 그런 시즌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23 시즌에 좀 욕을 많이 먹었던 이 조베레를 내치고 새로 선임한 제프 해플리는 마침내 이 패커스 디펜스를 리그 탑10 디펜스로 만들어 놓았고요. 부임 전 해플리에게 기대했던 모습은 세이프티를 한 명 두는 좀 원하이에서 기반한 공격적인 운영, 그리고 맨 커버리지가 좀 헤비하게 들어가는 그런 운영을 기대했었거든요. 근데 패커스는 시즌 초반에 뭐 이글스 그리고 바이킹스, 리시버진들이 굉장히 좋은 팀들을 만나면서 코너백들의 어떤 이 맨 커버리지 탤런트의 한계를 확실하게 보였고요. 해플리는 좀 빠르게 운영 방식을 바꿔냈습니다. 그래서 세이프티 2명을 후방에 두는 투하이 기반의, 그리고 변장 커버리지 그리고 존 커버리지 기반의 디펜스를 구사했고요. 거기에 얼리다운에서는 이 3명의 라인베커를 쓰는 이 베이스 패키지의 활용을 좀 늘리면서 런 디펜스에 신경 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결과 턴오버 창출은 3위, 시도당 러싱야드 허용 3위를 기록하면서 조베리 체제에서 기대하기 힘들었던 어떤 아주 괴랄한 턴오버 생산성 그리고 런 디펜스 생산성을 보여줬습니다. 2022 시즌 150 러싱야드 이상을 허용했던 경기가 무려 8번 있었고요. 23 시즌 200 러싱야드 이상을 허용했던 경기가 무려 4번이나 있었어요. 근데 올해 150 러싱야드 이상을 허용한 경기 단 2번밖에 없었고요. 200 러싱야드 이상을 허용한 경기 단 한 경기도 없었습니다. 그 전임자들 마이크 패틴, 조 베리가 해결하지 못했던 이 패커스의 좀 고질병이었던 이 런 디펜스를 해결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게다가 선수들이 쿼터백의 눈, 그리고 선수들의 움직임을 좀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하는 이런 매치 커버리지 기반의 조베리 시스템에서 선수들에게 좀 쿼터백의 눈을 보고 바로 움직이게끔 주문하는 좀 복잡성을 줄이고 단순성을 부여하면서 디펜스 로스터에 쌓여있는 조금 뛰어난 운동 능력을 가진 선수들을 아주 본인들의 운동력을 여과 없이 발휘할 수 있게 그런 도와준 코치였고 좀 그런 식으로 디펜스를 많이 바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좀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아쉬웠던 거는 고액 연봉자들의 부진이었던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받는 라샨 게리라던가 케니 클락 이런 선수들이 있는 디펜시브 라인에서 좀 프레셔 생산에 있어서 일관성이 많이 떨어졌고요. 코너백에서는 자이르 알렉산더, 이 선수는 계속 부상으로 경기에 뛰지 못했고, 해플리가 원래의 기대처럼 사실 맨 커버리지를 많이 쓰는 디펜스를 가져갔다면 이 디펜스는 아마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만큼 프레셔 생산도 안 되고 맨 커버리지도 안 되니까요. 특히 4년 9,600만 달러 계약을 받은 이 라샨 게리는 시즌 초반 심각한 부진에 시달렸고요. 또 다른 이제 1라운더 엣지, 루카스 벤네스, 이 선수도 성장이 좀 정체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케니 클락도 마찬가지고요. 노세아가 진행되면서 기본적으로 포멜러시의 위력이 너무 많이 떨어졌고 특히 이글스, 라이온스 이런 팀들에게 2번씩 진 거는 결국은 트렌치에서의 매치업이 완전히 패배했다, 여기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좋았던 점도 있지만 고액 연봉자들의 이런 확실하게 좀 퍼포먼스가 떨어지는 부분들은 좀 아쉬웠다, 이런 식으로 시즌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이어 알렉산더가 없는 상태에서 맨 헤비 커버리지는 무리죠. 그리고 그렇죠. 23 시즌 패커스의 디펜스는 너무 복잡했죠. 맞습니다. 어쨌든 해플리가 와서 팀을 참 잘 다듬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패커스는 어떤 오프시즌 무브를 가져갔느냐, 저희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시즌 결과가 결코 나쁘다고 할 수 없고 미래 가치와 성장 가능성을 증명한 시즌이었기 때문에 헤드코치, 오펜시브 코디네이터, 디펜시브 코디네이터, 어시스턴트 헤드코치, 스페셜티 코치 등 주요 코칭 스태프는 거의 유지가 됐어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좀 주목해야 할 인사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디펜시브 코디네이터와 런게임 코디네이터를 담당할 인사로 드마커스 코빙턴이 왔다는 뜻이죠. 이 패커스는 리그에서 대표적으로 블리츠를 적게 활용하는 팀 중 하나죠. 그리고 이제 포맨 프런트와 패스러시의 일관성, 러싱 디펜스 효율 등에서 약간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전임자인 제이슨 레브로비치는 디펜시브 라인의 발전 그리고 선수들 육성 이것에 좀 한계를 많이 느꼈기 때문에 결국 교체가 됐고요. 코빙턴 같은 경우에는 패트리에체에서 4-3 그리고 3-4 등 굉장히 다양한 디펜스 스킴을 활용한 코치이기도 하고요. 내각에 있는 디펜시브 라인맨 그리고 엣지 그리고 아웃사이드 라인베커 등 이런 특정 포지션 선수들에 대한 기술적인 지도를 굉장히 많이 해온 코치고 선수들을 잘 키웠던 코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선수들의 어떤 성장, 뭐 동기부여, 기술적 디테일 지도 이런 데 강점을 보일 수 있는 코치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이런 연유 때문에 패커스는 이 코치를 데려왔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 밖에 선수단에선 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디펜스에서 먼저 얘기를 해보면 어쨌든 자이러 알렉산더가 팀을 떠났고 여기에 이제 레이더스의 코너백 네이트 홉스를 영입했고요. 작년에 아쉬웠던 이 디펜시브 라인에서는 뭐 아직까지는 빅네임 영입이 진행되지 않고 있고 루카스 반네스, 뭐 케니 클락, 드본테 와이엇, 라샹게리 뭐 이 라인업으로 갈 것 같고요. 오펜스에서 얘기를 해보면 어쨌든 센터 조시 마이어스가 팀을 떠났고요. 라이너스의 가드 에런 뱅크스를 영입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존의 레프트 가드였던 엘튼 젠킨스가 센터로 가고 그 자리에 에런 뱅크스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뭐 드래프트에서 다들 아시는 것처럼 1라운드 그리고 3라운드에서 와이드 리시버를 지명하면서 전반적으로 와이드 리시버 그룹을 좀 업그레이드 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을 가져갔습니다. 뭐 코너백 룸을 제외하면은 뭐 로스터 모든 곳에서 작년 핵심 코어들을 다 유지하면서 FA 드래프트를 통해서 조금 업그레이드를 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2025 시즌 패커스의 어떤 부분들을 주목하면 좋을까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패커스 팬들이 가장 기대하시는 부분이기도 하고 표면적으로 바로 드러날 부분이 바로 쿼터백 조던 러브와 와이드 리시버 매튜 골든의 조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미들 레벨에서는 터커 크래프트라는 신뢰할 수 있는 자원이 든든하게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 매튜 골든을 딥스렛으로 활용한 효율적인 어떤 패스 빅플레이 가능성이 좀 많이 기대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에디님 의견 먼저 들어볼게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오펜스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 이 조시 제이콥스의 의존도를 얼마나 낮출 수 있느냐가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결국 와이드 리시버 그룹의 발전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와이드 리시버 그룹이 어리기만 한 그룹으로 남아있을 것이냐, 어리고 같이 잘하는 그룹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상단에 잠깐 언급했지만 결국 패커스가 이 조시 제이콥스에게 계속해서 의존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리시버들의 부진이 좀 저는 컸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드랍이 심했습니다. 맞아요. 조던 러브는 이 주전 쿼터백 중에서 패스 드랍률이 7.3%로 리그 1위였어요. 뭐 제츠 에런 로저스, 뭐 차저스의 저스틴 허버트 이런 선수보다 더 많이 이 패스 드랍으로 손해를 본 선수고요. 그만큼 리시버들이 기대 이하의 활약을 했고 이로 인해서 좀 조시 제이콥스에게 더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패커스는 사실 드반테 아담스를 내보내고 이런 로스터를 짜면서 본인들은 뭐 타겟의 집중화를 막고 다재다능한 로스터를 꾸리겠다는 이런 의지를 보였지만 이건 반대로 말하면 중요할 때 러브가 믿고 던질 수 있는 선수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이지 드랍 계속 반복되면서 드라이브 킬러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더더욱 조시 제이콥스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는 그런 시즌, 그런 경기들이 계속해서 반복됐습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패커스는 이 문제를 잘 알고 있었고요. 23년 만에 거의 뭐 1라운드 와이드 리시버를 뽑으면서 개선 의지를 좀 확고하게 보여줬고 거기에 3라운드에서 세비온 윌리엄스까지 지명하면서 정말 와이드 리시버 그룹에 꽤나 많은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중장거리 타겟을 담당하던 크리스티안 왓슨이 부상으로 좀 장기간 결장이 예상되기 때문에 매튜 골든이 지금 루키 시즌부터 즉각적인 활약을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2025 시즌의 패커스는 결국 와이드 리시버 그룹이 큰 발전을 보여내고 조시 제이콥스의 의존도를 낮추는데 이들이 크게 기여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내년에도 뭐 조시 제이콥스의 러싱 오펜스가 당연히 오펜스의 중심이 되겠지만 뭐 작년에는 거의 조시 제이콥스 해조 오펜스였거든요. 근데 이런 오펜스가 돼버린다면 결국 뭐 정규 시즌은 어찌어찌 잘 끝나더라도 플레이오프 무대에서 상대 디펜스로 하여금 대응이 굉장히 쉬워지고 높은 곳을 보기가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조시 제이콥스 해조가 아니라 조시 제이콥스만 막으면 안 될 걸 이런 오펜스가 돼야 돼요. 그러다 보면
2024 시즌 부진했던 이 리시버들이 좀 더 분발을 해줘야 되고 결국 새롭게 들어온 이 두 명의 리시버가 좀 같이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성장을 도모해야 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건강한 조던 러브의 성장 역시 매우 중요한 대목이겠고 이 새로 합류한 와이드 리시버 진들의 어떤 성장과 활약 역시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저는 그래도 내년은 이 팀의 주인공이 또다시 조시 제이콥스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뎁스에 마샨 로이드가 이제 부상에서 복귀를 하죠. 그리고 엠마뉴엘 윌슨의 조합을 바탕으로 좀 조시 제이콥스가 또다시 벨카브 러닝백으로서 활약하는 모습이 저는 좀 예상이 되고 있어요. 약간 첨언하자면 로이드는 제이콥스와 완전히 다른 스킬셋을 갖고 있는 러닝백이죠. 그래서 좀 이번 시즌 건강하게 활약하길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선수인데 다시 돌아와서 패커스는 FA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던 인테리어 오펜시브 라인맨인 에런 뱅크스를 영입을 했죠. 그리고 소포모어 시즌에 진입하는 조던 모건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래프트에서는 앤서니 벨튼을 지명을 하면서 사이즈 그리고 기동성을 갖춘 라인업을 일단 갖추었거든요. 당장 주전으로 뛰게 될 뱅크스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주전 가능성을 열어둔 벨튼도 마찬가지고 사실 이 두 선수들이 라플로어가 일반적으로 선호하던 유형보다 크고 물리적인 체형의 라인맨이에요. 이것은 패커스가 지난 시즌에 이어서 러싱 철학의 변화를 좀 공고히 한다라는 신호로 저는 보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조합은 결국에는 인사이드의 파워를 강화를 해서 이 오펜시브 라인이 러닝 게임을 풀어갈 때 갭스킴의 활용도를 높일 것이라는 것을 시사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이콥스라는 러닝백 스타일의 최고 효율을 가져올 수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패커스는 23시즌에 비해서 24시즌 갭스킴의 비율을 엄청나게 올렸죠. 그리고 조시 제이콥스는 팀이 갖고 있는 평균보다 더 높은 갭스킴에서 활약을 했던 그런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펜시브 라인 개선 등을 통해서 저는 제이콥스의 조금 더 중요도가 더 부각되는 그런 시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다만 개선되어야 될 포인트가 있는데 이것은 런에서 발생하는 페널티예요. 제이콥스가 사실 지난 시즌에 더 좋은 러싱 스탯을 기록할 수 있었어요. 무려 2024 시즌 러싱 야드가 전체 6위였거든요. 엄청 높았죠. 근데 동시에 페널티로 인해서 무효 처리된 러싱 야드가 리그 1위예요. 그리고 무효된 터치다운도 공동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어요. 진짜 제이콥스라면은 제가 제이콥스였으면 정말 화가 많이 났을 것 같은데 페널티만으로 제이콥스는 무려 94야드를 잃었고요. 3개의 터치다운을 잃었어요. 그중 진짜 뼈 아팠던 게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와 미네소타 바이킹스 전에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 경기가 이 터치다운을 잃으면서 두 경기 모두 패배로 이어졌어요. 그래서 이 페널티가 진짜 지난 시즌 특히 전반에 내내 이 오펜스의 큰 문제였고요. 특히 시즌 초반 디비전 경기에서 이게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뭐 다행히 시즌 후반으로 갈수록 페널티가 줄긴 했는데 이런 주전 라인맨들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이렇게 나아지는 모습이 확인은 됐지만 더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개선된 분위기가 이번 시즌 시작할 때부터 계속 이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페널티 때문에 많이 고생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부분이 좀 확실히 중요할 것 같아요. 어쨌든 런 게임이 좋아지려면 이 오펜시브 라인맨들의 어떤 일관성이 중요하고 결국은 페널티로 잃게 되는 야드가 없어야 되고 취소되는 플레이가 없어야 된다. 이 부분에서 저도 100% 동의를 하고요. 뭐 이제 디펜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 저는 디펜스에서 주목해야 될 거는 당연히 이 엣지 루카스 반네스의 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이님께서 언급해 주셨지만 해플리는 얼리다운에서는 블리츠를 정말 안 하는 코치이고 특정 뭐 서든 미디엄, 서든 롱 상황에서 블리츠를 좀 선호하는 코치예요. 결국은 포뮬러시의 비중이 높고 여기에서 프레셔를 잘 넣어주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거든요. 맞아요. 하지만 패커스의 작년 포멜러시의 위력은 굉장히 일관적이지 못했고요. 디펜시브 라인 코치까지 지금 교체하는 결과로 이어졌죠. 팀은 뭐 마일스 게럿, 트레이 핸드릭스, 뭐 마이카 파슨스, 맥스 크로스비 이런 스타급 엣지들을 영입하지도 않았고 뭐 드래프트 상위 픽에서 엣지 포지션을 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은 루카스 반네스, 이 1라운드 12번 출신 루카스 반네스를 믿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결국에 라샨 게리도 3년차의 포텐을 터트리면서 이 나름 S급은 아니지만 A급 선수로 자리를 잡았고 이 루카스 반네스도 이제 다음 시즌이면 벌써 3년차에 접어드는 만큼 이 기대를 충족시켜야 될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이 허약한 패커스의 코너백 룸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자이라 알렉산더를 방출하면서 지금 패커스의 코너백 룸, 키션 닉슨이 코너백 넘버원 코너백인 지금 뎁스가 완성이 됐어요. 반면에 디비전 라이벌들을 보면 와이드 리시버 그룹은 정말 리그 최고 수준입니다. 저스틴 제퍼슨, 조던 해리슨, 뭐 DJ 무어, 롬 오든제, 아몰라 세인트 브라운, 뭐 제이미스 윌리엄스 세 개의 팀에서 모두 리그 최고의 리시버들 갖고 있는데 패커스는 코너백 룸을 보면 정말 처참한 수준이죠. 해플리가 아무리 좋은 코치이고 아무리 뭐 좋은 헤비한 시스템을 쓴다고 해도 뭐 서드 다운이라던가 뭐 특히 뭐 레드존이라던가 이런 크리티컬한 순간에 사실 맨 커버리지를 많이 꺼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때가 아마 패커스의 디펜스의 가장 큰 약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 루카스 반네스의 성장반이 이 모든 거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작년처럼 이 포멜러시의 위력이 약하다면 결국 이 연쇄 작용으로 세컨더리도 같이 무너질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루카스 반네스가 얼마나 잘 성장해서 라샹겔이 반대쪽에서 꾸준히 프레셔를 넣어주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디펜스의 좀 성패가 갈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한 세컨더리 그룹은 지금 이제 와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노릇이고 결국은 반네스가 해줘야 된다.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네스 어깨가 상당히 무거울 것 같은데. 이렇게 저희가 그린베이 패커스 이야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